현재 해외 관광객 중 한국가가 한국 제품들을 쓸어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국에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한국 제품을 팔며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요. 한국 제품을 세계적으로 구하기 쉬운 지금 시점에서 도대체 어느 국가가 한국 제품에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신문의 특파원 기자 하루카입니다. 28살의 여성 기자로 주로 아시아 각국의 사회 문화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신입 기자로 입사한 이후 이번이 제 첫 장기 해외 취재입니다. 태국에 도착한 것은 10월의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에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저를 반겼죠. 일본의 선선한 가을 날씨와는 너무나도 다른 기후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3개월간 지내며 태국의 현지 상황을 취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저는 이 낯선 날씨도 금방 익숙해질 거라 다짐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곳곳에 보이는 한국 브랜드의 간판들이었습니다. 화장품 매장, 식당, 카페 등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상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 건물 전체가 K-뷰티 매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장은 문이 닫혀 있었고 유리창에는 클로즈라는 글자만이 쓰여 있었죠. 호기심에 근처 카페에 들어가 바리스타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한국 화장품 매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문을 닫게 되었대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취재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태국의 일상적인 모습을 취재하러 왔지만 이 이야기는 분명 더 깊이 파고들 가치가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방콕의 주요 상권들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했죠. 시암 광장, 터미널 21, 엠쿼티어 등 주요 쇼핑몰을 방문할 때마다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브랜드 매장들의 상당수가 문을 닫았거나 재고 부족으로 반쪽짜리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중소형 쇼핑몰의 화장품 매장이었습니다. 이곳의 직원은 제게 속삭이듯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지금 진열된 제품들의 대부분이 2-3개월 전 물건들이에요.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태국 세관이 한국 제품들의 통관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은 화장품 매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마트, K-팝 굿즈샵, 한국 패션 브랜드 매장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특히 젊은 층의 실망감이 컸습니다. 현지 대학교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 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한국 제품들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것들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느끼고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좋아하는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에요. 수안의 말을 듣고 주변 식당가를 취재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한국 식품 전문점을 운영하는 파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손님들이 불닭볶음면이나 신라면을 찾아오시는데 이제는 재고가 거의 바닥났어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라면을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대체할 만한 게 없다며 많이 힘들어하세요.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김치의 맛을 잊지 못해 태국산 김치를 사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한국 김치 맛이 아니다라며 실망하시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국인들의 애착이었습니다. 방콕 시내의 한 약국에서 만난 50대 여성 뿌라티입 씨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한국산 홍삼을 먹어왔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컨디션도 좋았는데 요즘은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른 나라 제품으로 바꿔보려고 했지만 효과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프로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유산균만 한 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는 단순한 물류 차질이나 외교적 마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끊어졌을 때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저는 이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가 꼭 전해야 할 이야기였고, 앞으로의 시간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방콕의 시암 지역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방콕의 대표적인 쇼핑 중심지로 평소에는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한산한 분위기가 눈에 띄었죠. 저기요, 혹시 한국 화장품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아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20대로 보이는 태국 여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질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일본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자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밝은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혹시 일본에도 한국 화장품 파는 곳이 많지 않나요? 여기는 요즘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그녀의 이름은 난타였습니다. 평소 한국 화장품만 사용해왔는데 최근 들어 구하기가 힘들어져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애용하던 쿠션 파운데이션이 다 떨어져 가는데 대체품을 찾지 못해 걱정이라고 했죠. 혹시 일본에도 한국 화장품과 비슷한 제품이 있을까요? 일본 화장품도 품질이 좋다고 들었는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본에도 좋은 제품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쿠션 파운데이션이나 립 제품들이 더 잘 맞더라고요. 도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찾아요. 특히 20, 3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정말 인기가 많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일본처럼 자국 브랜드가 훌륭한 나라에서도 한국 화장품을 선호한다니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구하기 어려워졌을까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제품이 태국인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그날 이후로도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카페에 앉아 있다가 심지어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태국인들이 저를 한국인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취재를 위해 현지 미용실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용사는 저를 보자마자 한국의 최신 헤어 트렌드에 대해 물었고 제가 일본인이라고 하자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스타일을 요구하는 손님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요즘은 한국 헤어 제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난감할 때가 많죠. 특히 염색약이나 트리트먼트 제품은 한국산을 특별히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태국 사회에서 한국 제품이 단순한 소비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자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대학가 근처의 카페에서 만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국인으로 오해했다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저희에게 너무나 친숙해요. 옷, 음식, 화장품, 음악 모든 것이 일상의 일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마치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나 외교적 갈등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현대 사회에서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매일 저녁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인으로 오해받는 상황들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국 사회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취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태국 시장에 넘쳐나는 가짜 한국 제품들이었습니다. 방콕의 한 시장을 둘러보던 중 저는 익숙한 한국 브랜드의 로고가 붙은 제품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했죠. 이건 완전히 짝퉁이에요. 현지 소비자 단체에서 일하는 수파펀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태국 시장에 유통되는 가짜 한국 제품들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일부 기업들이 한국 제품과 비슷한 디자인과 포장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어요. 특히 라면이나 과자 같은 식품들이 심각해요. 한글로 브랜드명을 써놓고 마치 한국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수파펀 씨의 사무실에는 이런 위조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그대로 베낀 듯한 패키지, 한글처럼 보이는 글자를 아무렇게나 써넣은 과자 봉지, 심지어는 한국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들까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홍삼 제품을 모방한 케이스가 많이 적발되고 있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산 홍삼을 신뢰하다 보니 이를 노리는 거죠.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수파펀 씨는 선반에서 소주병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한국의 유명 소주 브랜드와 똑같아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로고와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예요. 최근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소주의 인기가 급증했는데 이를 노린 가짜 제품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한글로 쓰여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은 진짜인 줄 알고 구매하죠. 더 큰 문제는 이런 가짜 술들이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몇몇 소비자들이 가짜 소주를 마시고 건강 문제를 겪은 사례들도 있었답니다. 이런 가짜 제품들이 시장에 넘쳐나는 사이 또 다른 특별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리셀러 시장이었죠. 한국행 비자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해 태국으로 들여와 비싼 가격에 되파는 일이 늘어난 것입니다. 방콕의 한 쇼핑몰 지하에서 만난 리셀러 피차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저처럼 한국에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가 생겼어요. 입국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고 한국 지인의 초청장까지 받아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가려. 매번 캐리어 가득 화장품과 식품을 사와서 SNS로 판매하는데 관세와 운송비를 포함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예요. 재미있는 건 이제는 관광도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명동이나 동대문에서 쇼핑하고 남은 시간에는 관광도 하고 한 번 다녀오면 여행 경비는 물론이고 최소 3배는 더 벌어요. 덕분에 저는 취미로 여행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죠. 하지만 이런 리셀러들도 최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태국 세관이 개인 여행객의 물품 반입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완나품 공항의 한 세관 직원은 익명을 요청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한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면 특별 검사를 실시해요. 개인 사용 목적을 넘어서는 물량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특히 화장품이나 식품류는 더욱 엄격하게 검사합니다. 태국의 면세 반입 한도는 2만 바트, 한화로 약 80만 원 정도예요. 하지만 요즘 한국발 입국자들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물건들을 들고 오죠. 특히 화장품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두세 세트만 허용되는데 캐리어 가득 담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면 특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관 직원의 말에 따르면 최근에는 더욱 교묘한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제품의 택을 모두 제거하고 포장을 뜯어서 마치 사용하던 물건인 것처럼 위장해요. 심지어 화장품 케이스에 조금씩 사용한 흔적을 내기도 하죠.
하지만 저희도 이미 이런 수법들을 잘 알고 있어서 여러 개의 같은 제품이 발견되면 바로 적발됩니다. 실제로 제가 공항에서 목격한 한 사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세관 검사대에서 발각되어 울먹이며 설명하는 모습이었죠. 화장품 케이스는 새 제품이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만 리필했다고 주장하더군요. 하지만 같은 제품이 20개나 있었어요. 결국 2만 바트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상업용 목적 반입 시도로 벌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세관 직원은 식품류 반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라면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은 제한이 없지만 김치나 젓갈 같은 신선식품은 검역 절차가 필요해요. 일부 여행객들은 이런 규정을 모른 채 대량으로 가져와 폐기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요즘은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 이런 실수가 잦아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20대 여성이 화장품 200개를 가져오다 적발됐어요. 친구들과 나눠서 구매한 것이라고 했지만 SNS 판매 계정이 발견되어 결국 벌금을 물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암시장은 계속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을 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콕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는 한국 제품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두세 배씩 올라도 사람들이 구매하죠. 한번 한국 다녀오면 여행 경비는 뽑고도 남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예요. 이런 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태국 사회의 깊은 고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위조품 시장을 키우고 암시장을 형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태국의 젊은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SNS상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차 거리로 나와 실제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방콕 시내 중심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이 모여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가 한국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20대 대학생 수리아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단체 K컬처 포 피스의 대표였습니다. 수리아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저희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단순히 예쁜 화장품이나 맛있는 라면 때문이 아니에요. 한국은 저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였어요. K-팝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K-드라마를 보며 사랑을 배웠죠.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은 태국의 미래이기도 했고요. 시위 현장에는 다양한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태관계 회복하라.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스탑 더 헤이트 스타트 더 러브 등의 문구들이 한글과 태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이들이 들고 있는 피켓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용하던 한국 제품들의 빈 용기나 포장지를 피켓에 붙여놓았습니다. 마치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암 파라곤 앞에서 만난 대학생 타나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 유산균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점심은 한국 라면, 저녁엔 친구들과 한국 식당에 가곤 했죠. 주말이면 한국 화장품을 사러 이곳 시암으로 왔고요. 그게 저희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해버렸죠. 패통탄 친나와 총리 관저 앞에서 열린 시위에는 1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단절을 걱정하는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위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26세의 판이사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것이 단순한 쇼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문화 교류가 끊기면서 우리의 시야도 좁아지고 있죠.
시위 현장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일부 참가자들은 한복을 입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이해합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로 입국 심사를 강화한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는 건 양국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위대 속에서 만난 23세의 찬타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어요. 졸업하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꿈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의 시위는 태국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를 과도한 문화 종속이라고 비판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팬덤의 차원을 넘어선 문화적, 사회적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콕 대학의 문화연구소 소장인 차이왓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시위는 단순히 한국 제품을 구하지 못해서 생긴 불만의 표출이 아닙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미래상이 기성세대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하나의 롤모델이자 꿈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의 시위가 한태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방콕 정치경제대학의 한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는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태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즉각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라삭 교수의 말에 참석자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초기의 입국심사 강화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였지만 이후 발생한 반한 감정과 폭력 사태들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방콕과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폭행 사건들은 한국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죠. 이런 사건들이 양국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의 분석가 타나줌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태국의 젊은 층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발전 모델과 문화적 가치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문화 교류의 열망은 결국 양국 관계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희망적이었습니다.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 K컬처 스터디의 회장 라차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매주 모여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연구해요.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개월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 사태가 단순한 외교적 마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글로벌화된 현대 사회에서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끊어졌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마지막 취재를 위해 수완나품 공항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출국 수속을 도와주던 젊은 직원이 제가 한국 취재를 했다는 것을 알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수했다는 걸 알아요. 그녀의 말에는 관계 회복을 바라는 태국 젊은이들의 진심 어린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교류는 단순한 상품의 거래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요.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개월을 돌아보며 취재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웠습니다. 한태 관계의 회복은 분명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양국의 젊은이들이 보여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문화 교류가 아닐까. 상처는 곧 치유될 것이고 그때 양국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이렇게 한국과 교류가 없어지자 태국인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이 다른 국가에 이러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고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제품의 소중함을 느끼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식품과 식당들이 뭔가 이상합니다. 한국에서는 본 적 없는 식품들이 보이고 한국인들은 이 제품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갑자기 태국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수잔입니다. 국제문화학을 전공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은 교수님의 현대 아시아 문화에 의해 수업을 들으러 왔죠.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식문화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며 오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할 준비를 했죠. 동남아시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음식 문화의 영향력입니다. 2023년 동남아시아 식품 시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나요. 베트남의 경우 현지 소비자의 78%가 한 달에 1회 이상 한국 음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들 중 45%는 일주일에 1회 이상 한국 음식을 찾는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65%로 특히 자카르타와 발리 지역의 한식당 수가 2년 사이 3배 증가했어요. 말레이시아는 59%를 기록했는데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식품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필리핀은 52%를 기록했고 특히 편의점 판매 한국 식품이 매출 신장을 이끌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상세한 통계 그래프를 띄우시며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연령대별 선호도와 그 이유입니다. 20대의 경우 85%가 한국 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들 중 73%가 K-드라마나 K-팝을 통해 한국 음식을 처음 접했다고 응답했어요. 30대는 72%의 선호도를 보였고 이들은 주로 SNS나 유튜브를 통해 한국 음식 레시피를 찾아본다고 합니다. 40대는 58%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건강식으로서의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특히 김치와 발효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이처럼 각 연령대별로 한국 음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K 콘텐츠의 다양성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한국 식품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현황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한국 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47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는 동남아 시장에서 전년 대비 45% 성장했고 농심의 라면 제품은 38% 증가했습니다. 특히 라면 시장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한국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대비 15% 상승한 수치예요. 태국에서는 23%, 말레이시아에서는 19%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더불어 한국의 소스 제품들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추장은 전년 대비 55%, 김치는 42%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온라인 배달앱에서의 한국 음식 주문 비중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3년 그래푸드와 푸드판다 같은 주요 배달앱에서 한식당 주문량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어요. 메뉴별로 보면 치킨이 전체 주문의 28%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불고기 22%, 떡볶이 18%가 뒤를 이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프리미엄 한식당의 성장세인데
고급 한식 주문이 전년 대비 63% 증가했어요. 이는 한식이 단순한 패스트푸드를 넘어 프리미엄 다이닝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달앱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문 피크 타임이 저녁 7시에서 9시에 집중되어 있고 주말 주문량이 평일 대비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트렌드는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세를 보면 한국 식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현지화된 한국 식품의 성장세예요. 예를 들어 현지 제조 한국 소스의 판매량은 매년 2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화면을 전환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시장이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식품 수입액이 가장 많은 국가죠. 2023년 기준으로 약 12억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대비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라면이 3.2억 달러로 가장 높고 소스류 2.8억 달러, 과자류 2.1억 달러, 음료 1.9억 달러, 기타 식품이 2억 달러를 차지했어요. 특히 방콕의 경우 전체 레스토랑 중 한 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8.5%에 달해요. 이는 2021년 5.2%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식당의 업태별 분포인데요. 고급 한식당이 22%, 중저가 한식당이 45%, 길거리 음식점이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방콕의 쇼핑몰에서는 한식당 입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주요 쇼핑몰의 식당가에서 한식당은 평균 대기 시간이 타 음식점 대비 1.5배 길다고 합니다. 태국 소비자들의 한식 소비 패턴을 보면 20대에서 30대 여성의 경우 매주 평균 2.3회 한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SNS에서 한식 관련 해시태그 사용량도 2023년 한 해 동안 156% 증가했다고 해요. 또한 태국 현지 편의점 체인들의 한국 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는데 특히 야식 시간대 판매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식당들을 살펴보면 불고기와 삼겹살이 전체 한식 매출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방콕의 한식 프리미엄 바비큐 레스토랑은 평균 예약 대기 시간이 2주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떡볶이가 28%를 차지하는데 주로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죠. 방콕 시내의 길거리 음식점 중 한국식 떡볶이를 파는 곳이 2023년 한 해 동안 250개 이상 늘었다고 해요. 한국 라면의 경우는 더욱 놀랍습니다. 태국 전체 라면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23%에 달해요. 특히 매운맛 라면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45%까지 올라갔죠. 치킨의 경우도 흥미로운데 방콕 시내 한국식 치킨 전문점이 2023년 한 해 동안 180개 증가했고 매출은 전년 대비 67% 신장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주요 한국 기업들의 태국 진출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비비고 브랜드로 태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2023년 비비고 만두의 태국 내 매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은 42%를 기록했습니다. 만두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개 판매를 달성했죠. 농심은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태국 내 매출이 전년 대비 92% 증가했고 방콕 근교에 제2공장 건설을 결정했어요. 특히 태국 고유의 매운맛을 접목한 또명 신라면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또명 신라면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태국 음식을 좋아하는 제가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제품이었거든요. 오리온과 대상의 성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리온의 초코파이는
태국 과자 시장에서 점유율 15%를 기록 중이에요. 대상은 청정원 브랜드로 태국 소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는데 특히 고추장의 경우 현지 대형마트 판매량이 매월 25%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태국에서 열린 서울푸드 인 방콕 전시회는 이러한 성과를 잘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90개의 한국 식품 기업이 참가했고 3일간 약 2억 5천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했어요. 특히 태국 유통업체들과 10억 원의 MOU가 체결되었고 현장 계약액만 8천만 달러를 기록했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문득 이런 성공 이면에 어떤 도전과 과제가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때였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하지만 태국에서는 최근 한국 음식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일부 태국 기업들이 한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죠.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현지 식당에서 한글로 치킨 떡볶이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태국식으로 변형된 음식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짜 한국 음식점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방콕에서만 300개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인데요. 그때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나띠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오히려 한국 음식점들의 가격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통 한국 음식점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반 태국 사람들은 쉽게 먹을 수 없어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 보통 한국 음식은 태국 음식의 3배 정도 비쌌거든요. 그 말을 듣자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교환학생 예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국과 태국의 경제적 차이를 생각해봐야 해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인데 반해 태국은 1만 1천 달러로 3.2배의 차이가 있어요. 최저임금도 한국이 시간당 9,620원인데 태국은 3,450원 수준이에요. 게다가 대부분의 식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고추장이나 참기름 같은 기본 양념만 해도 운송비가 30%, 관세가 15% 정도 붙어요. 신선식품의 경우는 더 심해서 운송비가 원가의 45%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비싼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진 학생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요. 일부 태국 업체들은 이런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가짜 한국 음식을 판매하고 있죠. 2023년 방콕 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방콕 시내 한글 간판을 사용하는 식당 중 35%가 한국과 무관한 업체였어요. 이들은 한글로 치킨 떡볶이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태국식으로 변형된 음식을 팔면서도 정통 한식의 80% 수준의 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번화가의 경우 10개의 한식당 중 4개는 가짜로 확인됐고 관광객들이 많은 시암이나 아속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각했죠. 나띠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비싸면 누가 자주 먹을 수 있겠어요? 저는 태국 기업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교수님은 이 논쟁을 정리하듯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어요. 법적으로는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 행위로 고소가 가능했지만 태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고려해 대화로 해결하려 했죠. 대신 한국음식산업협회와 협력하여 정통 한식 인증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식재료의 원산지부터 조리법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제도였습니다. 2023년 말까지 방콕 시내 150개의 한식당이 이 인증을 받았고 인증 마크를 매장에 부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했어요. CJ제일제당의 경우 방콕 외곽에 8만 평 규모의 생산 공장을 추가로 건설해 현지 생산을 확대했고 태국 CP그룹과 협력하여 유통비용을 30%가량 절감했습니다.
농심은 현지 쌀국수 제조업체와 협력해 쌀로 만든 라면을 출시하여 재료비를 25% 줄였고, 이를 통해 제품 가격을 20% 인하할 수 있었죠. 특히 두 기업 모두 태국 현지 농가와 계약 재배를 시작해서 고추, 마늘, 생강 같은 식재료의 현지 조달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렸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2024년 초에는 한국 식품의 평균 가격을 20% 정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메모하면서 문화적 충돌이 경제적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한 나라의 음식이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닌 더 복잡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태국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새로운 뉴스 기사들을 띄우셨어요. 지난달부터 방콕을 중심으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죠. 발단은 한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태국인 관광객 입국 거부 사건이었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 한국여행 거부 해시태그가 확산되면서 이 움직임이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이어졌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방콕 시내의 한 한식당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한글로 된 간판에 검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어요. 사건의 심각성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지난주에만 방콕에서 12건의 한국 식당 기물 파손 사건이 발생했고,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2곳이 방화 피해를 입었어요.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인 관광객과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물을 마시셨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태국 내 주요 유통업체들도 한국 제품 진열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대형마트 체인 빅시는 한국 식품 진열대를 70% 줄였고, 세븐일레븐도 야간에는 한국 식품 판매를 중단했죠. SNS에서는 해시태그 노 코리안 푸드 캠페인이 시작되어 일주일 만에 80만 명이 넘는 태국인들이 동참했습니다. 나띠가 다시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우리 입맛도 무시하면서 한국식이 최고라고만 하고. 그때 예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은 태국 시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현지화된 제품도 만들고 가격도 낮추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교수님은 두 학생의 말을 들으시고 차분히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반한 감정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일부 극단적인 단체들은 조직적인 불매운동을 시작했어요. 안티코리아 무브 타일랜드라는 단체는 회원 수가 50만 명을 넘었고, 한국 제품을 파는 가게 위치를 공유하며 불매운동을 독려했죠. 이들은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태국 기업들의 명단까지 공개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CJ제일제당의 태국 법인은 2024년 3분기에만 전년 대비 매출이 65% 감소했고, 농심도 45%의 매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직원들의 안전 문제였죠. 한국 식품 기업에서 일하는 태국인 직원들이 협박을 받는 일도 발생했어요. 결국 지난주 주요 한국 식품 기업들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태국 시장에서의 잠정적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방콕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농심도 현지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죠. 오리오는 태국 내 매장 250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대상도 현지 법인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또 다른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식품뿐만 아니라 주류 시장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소주가 타겟이 되고 있죠. 최근 치앙마이 지역에서는 한글로 선물, 건배, 태양, 추가 등을 써놓은 가짜 소주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타이 스피릿,
타완당 1999 같은 현지 주류 업체들이 한국 소주와 동일한 초록색 360ml 병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교수님은 실제 제품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가짜 소주들은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태극 무늬 부채로 장식한 선반에 진열하거나 한국 문화축제 행사장에서 판매하는 등 의도적으로 한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죠. 가격은 정품의 절반 수준인 8, 90바트, 한국 돈으로 3,200원에서 3,600원 정도입니다. 현지 술집들도 대부분 이런 가짜 소주만 취급하고 있어요.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방콕 시내 주류 판매점 중 68%가 이런 가짜 소주를 취급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42%가 이를 진짜 한국 소주로 오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태국 현지법으로는 이런 모방 제품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한국 기업들은 수출용 제품 라벨을 영문으로 교체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의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겹쳐서 태국은 8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양국 간의 문화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체 시장을 물색하고 있어요. CJ 제일제당은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구축하기로 결정했고, 농심은 필리핀 마닐라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대상 역시 말레이시아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죠. 교수님은 동남아시아 지도를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이미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태국의 85% 수준이고 정부의 외국 기업 우대 정책도 매력적이에요. 필리핀은 영어 사용 인구가 많아 글로벌 마케팅에 유리하고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태국의 손실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기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베트남은 5년간 법인 세면제를, 필리핀은 산업단지 무상 임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강의실 앞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건 알겠는데 태국 현지 기업들의 제품은 어떤가요? 품질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수님은 마치 이 질문을 기다리셨다는 듯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한글 패키지를 사용한 현지 제품 중 45%가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짜 소주의 경우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죠. 교수님은 더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소비자들의 실제 선호도입니다. 방콕 소비자연구소가 실시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보면 참가자의 82%가 한국 기업 제품을 선호했어요. 맛, 품질, 위생 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죠. 특히 한국 기업들이 현지화를 위해 노력한 제품들은 90%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나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발표한 후 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세이브 코리안 푸드라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이미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의 잔류를 요청하는 청원에 서명했어요. 많은 태국 국민들이 한국의 흔적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때 나띠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어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보였지만 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교류의 현실입니다. 감정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음식을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이번 수업이 단순한 식문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화 교류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반한 감정 때문에 한국을 불매하는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식품과 식당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태국인들에 대해 분노감이 느껴지면서 한국의 파급력이 이 정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